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데다 인도가 갑작스레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이 악재였습니다. 다우는 0.3% 떨어져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인도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리스크도 재부각됐습니다. 영국만 0.1%가량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에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모드가 강화되면서 청포값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유가는 이틀째 하락해 배럴당 80달러 68센트로 마쳤으며 금값도 1.8%가량 급락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동결해왔던 금리를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격 인상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부채가 2차 대전 직후 수준까지 많아져 경기가 회복되면서 각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IMF가 경고했습니다. 건보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던 민주당 내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안 통과 즉시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 시술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샘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쿼드러플 미침대를 맞은 뉴욕 증시 결국 주말에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우는 8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었지만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되고 말았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이 하필이면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 기준금리를 25bp 전격 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으로부터 긴축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 이어서 인도마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글로벌 긴축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다우가 일단은 주말에 랠리를 멈췄네요. 예, 보잉의 747-777 전보기 생산을 계속 늘리겠다는 발표에 힘입어서 경제지표 호주에 이어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경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강세를 시작했지만 개장 직후 인도의 기술적인 기준금리 인상 소식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하락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종합, S&P 500 주간 3연속 상승 흐름이 마감을 했지만 금요일 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간 단위로는 3주째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는 하락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어떤 큰 윤곽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떤 이슈들을 좀 큰 그림에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일단 8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네. 그런 분위기는 이제 경제지표 호주에 의해서 특별한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네.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인도 준비은행이 개장 직후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 준비은행의 금리 인상은 그 중국 금리 인상은 정책 금리를 올린 것이 2008년 7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인도 준비은행의 장내 통화 정책 회의를 한 달이나 앞두고 전격 발표가 됐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 긴축 모드로 가는 게 아니냐는 내용으로 시장 분위기가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다우지수 마감이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네, 다우는 0.3%, 나스닥은 또 0.7% 이렇게 기술주의 조정폭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도 0.5%가량 밀리고 말았는데, 자, 호주에 이어서 인도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다음 달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랐고 25bp 정도 올렸는데요. 일단은 왜 올렸는지부터 배경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올라서 지금은 금리가 얼마인지 팩트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인도 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문제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에 정책 회의가 한 달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됐는데요. 네.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도모의 물가 상승률이 2월 달에 9.89%로 해서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호주에 이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런 긴축 모드는 다른 국가, 중국까지도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인도는 다음 달에 또 올릴 수 있다는 내용,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이 3.25%에서
0.25% 올라간 3.5%인데요. 네. 추후로 2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글로벌 긴축 모드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인도에서 깜짝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여타 다른 국가에까지 도미노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은 각각 뭐 재할인율이라든가 지급 준비율 등을 인상했으면 인상했지 기준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조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었던 말이죠. 그런데 호주에서 인도까지 기준금리에 직접 손을 대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 상승 문제는 이제 가장 그 글로벌 증시에 이제 악화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있는데, 네. 미국의 금리 문제는 이제 저번 주에 지표도 봐서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감됐기 때문에, 일부는 3Q에 올릴 수 있다. 3분기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4분기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하반기 후반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 정상들이 유한화 절상을 해라 안 해라 뭐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있는데 중국도 당장 유한화 절상보다는 금리 인상, 지준율 인상 다음에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런 카드는 내수 경기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현재는 좀 늦춰질 거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 좀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인도가 올라서 그러면 중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네. 이런 분위기는 일단 당장 가까운 4월 15일 날 미국의 그 환율 조작국 선정에 대해서 네.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시장 추측이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게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루 전이었죠. 뉴욕 증시의 주말 바로 전에 연준으로부터 재할인율 추가 인상이라는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이런 분위기 바로 그 다음 날 인도에서 전격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뉴욕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깜짝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또 다시 좀 재차 나왔었는데요. 그리스 리스크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어떤 주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EU 내에서 문제 해결을 볼 것인지 아니면 IMF 쪽에 손을 벌릴 것인지 각국의 유로존 내에서도 입장을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요. 예. 독일은 유로존 내에서 문제 해결의 입장을 바꿔서 현재 유럽연합과 IMF의 공동 패키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네.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잔 키드 자케르는 전 IMF가 그리스의 재정적 지원을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장크로르 융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IMF 지원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렌 EU 경제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럽 내에서도 그리스 지원을 두고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EU하고 IMF의 공동 지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22 유럽중앙은행과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안 된다. EU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26일 양일간에 거쳐서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스 지원안 어느 쪽에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지요? 25일에서 26일에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독일은 저번 주에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유럽연합에서 부실 국가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주된 내용은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스의 그 재정적인 문제를 좀 지원해야 되냐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프랑스와 유럽은행은 EU조는 이제 공동 운명체라는 조건 하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내용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장 그리스는 지금처럼 고금리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을 내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긴축안을 내놔 봐야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수 경기 활성화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IMF로 갈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주도권은 그 독일과 프랑스가 좀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독일과 프랑스가 전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5일에서 26일 날 첨예하게 좀 회담 가운데서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보다 더 늦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쯤 어떤 방향성이 한쪽으로 네. 좀 길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독일이 해주던 프랑스가 해주던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 주체만 확정이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컬럼비아대 로버트 먼델 교수는요, IMF가 그리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죠. 예. 먼델 교수를 좀 소개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고요. 네. 예, 관련해서 이제 19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최종 대부자는 IMF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유럽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IMF는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내용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유럽 중앙은행이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부자 기능이 뭐냐면 금융위기 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된 내용은 유로화에 대해서 아직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IMF가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달러 유로 환율이 1.3달러에서 1.25달러까지 내려갈 경우에 유로화가 하락할 경우에 유로화 국가들의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화 표시 부채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로 그만큼 감소하고 있어서 유로화는 안전한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IMF가 직접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리스 문제가 불거져서요. 유로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 1.25달러에서 1.35달러 선까지는 오히려 더 유럽의 그 부채 탕감 측면에서 유로화 약세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럽은 어떻게 또 끝났는지 마감 상황을 들어보고 싶은데 영국은 소폭이나마 올랐더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네. 유럽 시장이 뭐 약화됐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일에 그 실업자 청구 지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어져서 좀 강세가 이어졌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글로벌 긴축 모드에 의해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국은 사실상 혼조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국은 앞서서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영국만 소폭이나마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라든가 상품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나 공식화돼 있죠.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때문에 상품 에너지 쪽은 좀 약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요. 유가는 얼마에 마감됐습니까? 다시 뭐 80달러대로 회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금리 인상 문제와 이제 달러 그리스 리스크 문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세탁스 경진주가 60.68%를 마감을 해서 1.85%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네. 분 가격도 1.76% 하락한 1107.6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금값도 폭락하고, WTI도 1.8% 나란히 금값과 WTI가 좀 하락했었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달러는 또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연고점을 쓰면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80을 넘어서게 되면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 좀 상승 에너지를 많이 좀 뺏어가게 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소폭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여줬지만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였단 말이죠. 이번 주에도 이 같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정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 이번 주 주요 발표된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요. 네. 자, 주택 관련 지표가 지금 화면에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주요 지표는 주택 관련 지표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으로는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 중단 이후에 미국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일 날 발표되는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폭설들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24일에 나오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증가세가 점쳐집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MBS 매입이 중단돼서 모기지 금리가 오를 경우에 주택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점도 있는데 연준의 지원 없이도 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작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 부채로 인해서 이제 그 신용 파생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개인 소비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네. 그 능력이 된다 하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이제 그 개인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모기지 매입이 중단돼서 모기지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민간이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미국의 경기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연준이 많이 도와줘서 금리가 낮지 않아도 사람들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회복이 돼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느냐라는 것을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긴축 공포가 이제 슬슬 불거졌는데요. 랠리를 이어던 뉴욕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할 것인지 이번 한 주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D 산업 발전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3D 장비 기술 개발을 위해 2천억 원가량의 펀드가 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선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텐데요. 한국형 아바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3D 활성화 대책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반도체 업황이 유례없는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도전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닉스 역시도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는 4월부터 아이폰 등 스마트폰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등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업체 측은 획일적 규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이 불편하고 업무에 도움도 별로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일반 폰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중고 아이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 수십 대씩 올라온다고 하는군요.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만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결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정부의 3D 활성화 대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부가 5천억 원가량의 펀드, 재정 투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부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합동을 해가지고요. 네. 3D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는 4월 8일 이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네. 한마디로 핵심은 첫 단계부터 제대로 단추를 깨자는 의미인데요. 이 이면에는 현재 3D 산업이 태동하고 있지만 각종 3D 글로벌 표준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3D 글로벌 표준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한국인 한국이 3D 표준화도 선점하자. 네. 이런 전략이 좀 담겨 있는데요. 대책 내용을 보면은 좀 정부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3D 지상파 방송, 또 문화체육부는 이제 콘텐츠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 지식경제부는 3D 카메라 등 장비 개발 및 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요. 네. 2천억 가량의 펀드를 조성해서 3D를 좀 지원한다는 거고요. 또 원천 기술 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통위는 오는 10월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3D 시험 방송이 있거든요. 네. 3D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덧붙여 2015년 3D 지상파 방송 상용화를 목표로 3D 방송 표준화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눈여겨볼 게 저희가 3D 지상파 방송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도되는 거에서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부는 이제
그 콘텐츠 그 제작 비용 절감을 해서 그 공동 제작 시설을 마련하고 네. 그 모태 펀드 자금제 한 3천억 가량의 3D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들 부처에도 각종 기금 등이 그 3D 참여할수록 해가지고 네. 5천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울러 또 그 3D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10개년 계획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게 되면 말이죠. 또 한 번 3D TV의 한일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3D TV를 놓고 한일 간 텔레비전 만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현재 그 3D TV 경쟁은 그 삼성과 LG전자는 우리 업체가 좀 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소니 등 일본 업체가 그 3D TV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제품 출시 등 그 실제에서는 우리나라 그 가전업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아마 하반기부터 그 3D TV 전쟁이 그 글로벌 TV 메이커 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업체별로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은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그 다양한 3D TV 라인업을 선보였고요. 네. 또 특히 이 회사는 그 맨 처음에 이제 3D LED TV를 그 글로벌 회사가 하는데 처음으로 론칭하면서 뭐 유럽과 미국에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는 아직 그 3D 시장 판매 확대라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름은 이번 주 중으로 그 3D TV를 정식 출시해가지고 글로벌이나 한국 시장에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그 일본 업체는 좀 다소 늦은 편인데요. 그 삼성이나 LG가 이미 제품을 출시했거나 그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비해서 일단 파나소닉은 이제 4월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소니는 그 6월 이후에 한 8종류의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베스트바이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그 3D TV 이제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요. 네. 그 삼성 하나만 TV가 남아 있고 아직 LG라든지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은 남아 있지 않은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글로벌 업체들이 그 모든 TV들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그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서요,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어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산업계하고 증권계 전망이 하면 올 1, 4분기 이제 반도체 호황이 그 유례 없이 이어지면서요. 네. 그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그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하이닉스 역시 뭐 그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반도체 호황이 그 양회사의 그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삼성전자는 올해 그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요. 네. 그 4조 2천억 원에서 한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그 3조 7천억보다 높고요. 그 2009년 1분기 그 4,700억보다 큰 수치인데요. 만약 그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그 4조 3천억 이상을 돌파한다면은 분기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네.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되고요. 또 현재로서는 무난히 그 4조 3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 올 1분기 영업이익도 한 7,400억 원에서 8,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도 올해 그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완벽히 부활을 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그 반도체 부분의 호조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영업이익도 다시 한번 그 사상 최고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의 신화를 삼성전자가 또 이어갈 수 있을지, 하이닉스가 이미 또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잘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할 때 인증서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이에 대해서 최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4월부터는 그 스마트폰도 그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뭐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공인인증서는 PC밖에 못하지만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그 스마트폰 금융거래 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사실상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기존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까지 이걸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 너무 악화된다. 그래서 뭐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다. 좀 이런 네네.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그 금융권 등 정부는 그 보안상 이유로 어쩔 수 없다. 좀 네. 이런
그 평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정부는 그 일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대로 그 시행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예정대로 4월부터 그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여러 산업의 발전 제약을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계기로 그 공인인증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아이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에도 수십 대씩 매물로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이렇게 이 좋은 아이폰을 매물로 내놓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저도 그 참 재미있는 기사하고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예. 그 중고 사이트에서 아이폰 그 중고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뭐 옥션이나 중고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사이트에 그 중고 아이폰 매물이 넘쳐나면서요, 뭐 하루에도 한 30대에서 40대의 그 아이폰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들 사이트에서 그 출고가 한 81만 4천 원의 애플 아이폰 제품이요, 네. 중고 시세로는 대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 아이폰 매물이 이렇게 그 중고 매물로 나온 데는 일단은 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그 아이폰을 구입했지만 사용하기 어려움이라든지 그 너무 불편하다. 네. 이런 게 이어지면서 좀 중고로 내놓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입한 지 이제 3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3개월이 넘어서 이제 번호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 아이폰 바람에 거품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같은 중고 매물 증가가 뭐 스마트폰의 인기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 우리 경제를 휩쓸었던 아이폰 바람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전 세대가 다 아이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를 모았었죠.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말이죠.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만 남긴 채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좀 추가적으로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그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쯤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대어였고 또 네.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그 위례 신도시 청약 결과가 그 강남권의 향후 그 청약의 판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례 신도시 그 청약 결과를 보면요, 여느 강남권 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왔고요. 또 그 신도시 내에서도 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에 쏠림 현상이 좀 심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지난해 그 보금자리 주택의 그 시범지구 경쟁률을 보면요. 네. 강남 쇠고기 평균 3.23대 1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초 오면은 그 평균 2.37대 1이었는데요. 그 반면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6.7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예. 위례 신도시 부문별로 보면은 신혼부부가 23.6대 1, 또 생애 최초가 20.9대 1, 일반 공급이 그 14.8대 1 등 기록했습니다. 네. 또 그 평형별로 보면요. 예. 그 전용 51평방미터 경쟁률은 그 5.3대 1밖에 안 됐고요. 네, 인기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 이제 전용 84평방미터는 무려 그 39.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례 신도시에서는 이번에 그 2,350가가 보금자리로 공급됐고요. 네. 또 올해 반이나 내년 초에 그 3,200가구가 또 추가로 공급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그 오는 4월에 그 서울 내곡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내곡하고 서울 세곡 이지구에서 한 1,130가구가 그 보금자리 주소로 공급이 되는데요. 네. 아마 그 위례 신도시가 이제 후반에 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청약 가입자들이 위례 신도시에 몰리기 때문에요. 네. 4월에 공급되는 뭐 세곡 이지구나 그 서울 내곡에는 상대적으로 그 청약 경쟁이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그 이제 서울 내곡이나 서울 세곡 이지구로 눈여겨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균 경쟁률이 웬만한 강남권보다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무려 40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 정도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첫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아마도 그 정치권이 그 지방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세종시 수정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또 그 3월 그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도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요. 그 우선 23일에는 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개발연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2년 그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뭐 여기에서는 뭐
금융위기 이후 뭐 그 성과 반성 그리고 향후 전략이 좀 논의될 것 같고요. 네. 또 24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그 금주에 가장 주목받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한풀 꺾인 그 소비자 체감 지수가 그 3월에 회복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뭐 그 실업률 이 상승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 동향 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상을 점검합니다. 또 25일에는 그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그 총액 한도 대출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도 그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금감원에서 그 지난해 12월 말 금융회사의 그 외화 건전성 비율 준수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외화 건전성 준수 비율이 많이 그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장 중요한 일정이 없나 봐요. 예, 오늘은 큰 중요한 일정은 없고요. 네. 아마 이번 주는 그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많고 또 그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가 거의 마지막 주관은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성태 총재가 그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면서 또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것도 또 새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설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에 계속해서 사주면서 코스피가 또 금요일에는 다시금 168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1700이 혹은 오늘 가능할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고 말았잖아요. 예. 네, 오늘의 변수 역시나 인도 변수도 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오늘 바로 1700이 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아쉽게도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그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난주 증시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예. 지난주 미국의 FOMC는 예정된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주봉상 그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FOMC 성명서 내용을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해보면요. 예. 첫 번째로는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고용과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됐다. 세 번째로는 모기지 직매입을 3월로 그 종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두 번째인 그 고용 시장 및 기업 투자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용 시장이 안정이 되면요, 미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비 확대가 돼서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나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그 7개월째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최근에 그 증시에서 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그 저희 나라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지 않냐 하는 그 우려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첫 번째였던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 이어서요, 일본도 그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그 은행의 대출 규모를 10조 엔에서 20조 엔으로 늘린다고 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은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엔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한국과 대만에서 그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연중 순매수 규모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고
이런 거는 저희 나라 증시에서 그 증시 수급에 긍정적 환경을 만들어 줄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도 금융 완화 정책을 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엔 캐리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인도의 금리 인상이 일단 뉴욕을 하락으로 이끌었었고 유럽을 예. 혼조로 이끌었는데 우리 증시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갈까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인도의 그 중앙은행이 그 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네. 그다음에 뭐 G20개국 주요국 가운데서 이렇게 호주에서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음 달 한 달 후에 그 인도도 그 정례 통화 정책 효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이나 앞당겨서 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신흥국 증시에서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을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4월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 중국의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고요. 네. 따라서 저희 증시에도 아무래도 그런 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연속 상승을 했고 또 저희 증시가 지금 1680선까지 오면서 네. 1700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때 네. 그 흥분하기보다는 약간 한 차례 이렇게 반락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염두에 좀 두시고서 그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셔야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그 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그 각국들이 전격적으로 예상이 없던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의 전략으로 보면은 그 현금 비중이 이렇게 높으셨던 분들은 약간 이제 주식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주식을 약간 현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희 증시에서 그 지난주에 1670포인트가 네. 지지선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주 초에 갭상승했던 1650포인트가 네. 아무래도 2차 지지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오늘은 167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은 그 인도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네. 볼 수 있고 혹시 1670이 무너지면은 2차로는 165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 지지선 2개 정도 확인을 하고 장 대응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말이죠. 예. 호주가 기준금리를 물론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한 4차례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호주가 금리 최근에 올렸을 때 우리 증시가 좀 반응을 했었던가요? 어느 정도 반응을 했었죠? 호주 금리 인상했을 때는 뭐 그다지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 예정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인도는 이제 예정은 없었는데 이제 인도는 아무래도 호주보다는 좀 큰 증시이기 때문에 약간 뭐 심리적으로는 좀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올린 인도 그리고 사실 그 규모상으로 봤을 때도 호주보다는 일단 파급력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라시면서 일단은 조정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이제 현금화하라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장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도 했고 사실 오늘부터 뭐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답이 IT랑 자동차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한 1조 7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3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네. 기아 자동차 이런 자동차하고 IT 업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지금 저희 증시에서 그 순매수 주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에 좀 편승을 해야 그 아무래도 수익률에서 뒤처지지 않아서 증시에 소유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런 그 자동차 업종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전자 업종에 관련된 종목을
그 매수를 하셔야 아무래도 좀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말이죠. 저희가 앞서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굵직한 그 섹터 내에서 블루칩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예. 뭐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서 장비주 쪽으로 IT 쪽은 더 유망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이들 업종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이제 플레이어로 이렇게 발돋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약 2009년에 11조를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15조 정도, 40% 증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는 그 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과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간에 공동으로 이 장비의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품 업종이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그 업종보다도 매출액 증가율이 훨씬 더 커서 실적이 개선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업종도 역시 그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 이후에 그 과거에는 가격이 싼 게 매력이었지만 지금에는 가격보다는 그 품질에 고장 우선을 안 나는 게. 예, 그렇죠. 그 품질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 업종의 그 부품의 단가를 인하해서 그 뭐 수혜를 맞췄지만 지금은 단가보다는 품질에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한테는 더욱더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렇다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기아차 이런 것보다도 이쪽이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뭐 장기 투자하시면서 그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특히 요즘에 이제 완전 턴어라운드 했던 현대자동차보다는 기아자동차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아자동차나 이런 업종이 더 낫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보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신고가니까요.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신고가 난 종목을 사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사신다면은 기아자동차를 더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비싸니까 못 사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옳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런 종목을 오래 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모멘텀에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업체들은 과거에 적자가 났다가 이제 작년에는 매출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흑자 전환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는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실적도 더 커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단기적으로 볼 때 한해서 IT 자동차주 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IT의 어떤 굵직한 종목보다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주가 단기적으로는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망한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종목 하나만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시죠. 예. 뭐 종목을 하면 요즘에는 사실 그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IPS라는 그런 종목에도 뭐 한 2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에이스 디지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이라는 회사도요. 이제 그 LCD용 편광 필름을 만들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부착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과거에 그 대주주가 이제 오성 LST에서 제일모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근데 제일모직도 역시 의류회사였다가 삼성전자에 그 전자재료를 납품을 하면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져서 지금은 아주 우량주로 거듭을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에이스 디지텍도요. 그 제일모직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매출액이 뭐 한 1,100억, 2008년도에는 한 3,5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5,700억으로 매출이 이렇게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자, 뭐 삼성 계열사면서 코스닥 종목인 에이스 디지텍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뭐 3라인 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걸 돌리면서 TV용 말씀하신 편광 필름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뭔가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TV 보면 주력 제품인 편광 필름이 주로 과거에는 사실 일본이 그
주력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노트북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휴대폰 이런 쪽들은 이제 에이스디텍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대형사 중에서는 LG 화학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도 그 평강필름의 대부분을 일본 업체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삼성전자도 평강필름을 국산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 에이스디텍이라는 회사에 네. 그 기술력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3라인이 지금 이제 4월경부터 이제 본격 가동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라인이 과거의 1라인이나 2라인보다는 약 생산량이 한 40% 정도 수율이 확대가 돼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한 2분기부터는 그 평강필름을, TV용 평강필름을 공급을 받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미미한 수준에서 약 네. 과거 예를 보면은 그 노트북이나 이런 쪽들도 제로였다가 지금 20%대까지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진 것처럼 TV용 분야에서도 20% 정도 수준까지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에이스디텍이 삼성전자 계열사인데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인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가격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 예.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좋아도 좀 자기가 사서 올라야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요. 예. 그 지난번에 23,500원 그 2010년 이제 1월 초에 23,000원대 기록한 이후에 1사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이번엔 적게 나옵니다. 예. 예, 적게 나오고 이제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3기 라인의 수율이 예상치대로 안 올라왔고 또한 그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하면서 예상치보다 실적 적게 나오면서 23,000원대에서 약 그 19,000원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은 이제 21,000원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그 기관들과 유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양봉을 기록한 거에 절반 수준이 한 25,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는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 예. 때문에요. 한 25,000원 내지 2만 초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사셨다가 또 마냥 들고 있으면 또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손절매 가격은 약 2만 원 초반 정도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만 원 초반이라면은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그 이번에 20일 이동 평균선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앞선 1차 저점이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목표가는요? 예, 목표가는 이제 일단 뭐 아주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 지난번 그 1월에 고점이었던 23,000원대를 보시고요. 제 보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그 비약적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 고점이었던 그 27,000원을 향한 26,000원 선 내지 25,500원 정도까지는 뭐 이번에 그 가지 않을 그 상승 목표치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스디텍 가격적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투자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도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도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가뜩이나 맞은 데다가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다우는 0.3%가량 밀려서 1,741을 기록했고요. 그리스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유럽 증시 역시 혼조로 끝났습니다. 영국만 고용지표가 자체적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센 증시는 마치고요. 저는 30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